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한산 코인 가즈어 특집 이순신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우리가 한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참 이 영화사도 참 얄궂습니다. 우리한테 일정을 맞춰줬어요? 이때 또 개봉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참, 못말령.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뭐 그렇다고 우리 일정을 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계획대로 갑시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영화 한산 마침 우리 일당백에 맞춰서 네. 개봉하는 한산. 이순신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순신 바로 뭐 성웅 이순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가장 한민족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사실상 종결지은 민족의 영웅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인격자고 그런 평소에 어떤 수양과 절제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아주 담대한 그런 내공을 발휘해가지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그 전쟁 중에 참 그 기록문학 남기기 쉽지 않은데 네. 그 난중일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난중일기는 아직 안 다뤘어요. 안 다뤘습니다. 안 다뤘습니다. 아, 그래요? 다루지 않았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다루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난중일기 같은 경우는 그 유네스코 그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네. 사실 내용 자체는 아주 무미건조한 게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줄짜리 메모가 많거든요. 네네네네. 오늘 무슨 일이 났다 이 정도 이런 건데 또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흥건하게 임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특히나 지난번에 영화 뭐 명량도 나왔습니다만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한산. 네. 그러니까 명량 대첩, 한산 대첩. 사실 임진왜란에 바다에서의 3대 대첩하면 첫 번째가 한산 대첩, 그리고 두 번째가 명량 대첩, 세 번째가 노량 대첩이지 않습니까? 영화도 이제 그렇게 3부작이 나온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순신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그 한산 대첩까지의 승리를 중심으로 네. 그 왜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고 그 네. 임진왜란 속에서 한 개인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뭐 하나의 어떤 나뭇잎도 못 되잖아요. 큰 어떤 대야의 물줄기 속에서. 그렇지만 또 한 개인이 이 대야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또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이 참. 난중일기를 쓰실 때 이순신 장군은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 일기를 이렇게 다 볼 줄 알았을까요? 모르셨겠지 설마 그죠? 네, 먼 날까지는 당연히 아마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고 네. 근데 아마 기록을 하신 이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걸 기록을 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느낌을 아마 뭔가 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왕으로부터도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받고 혹은 뭐 네. 사대부들이나 뭐 또 다른 기득권 등등 해서 워낙 이제 본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도 최소한의 방어 정도 이거를 이제 설령 지금 현세에서 내가 못하더라도 어떤 후대들에게는 분명히 이건 난 알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일기를 사실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유. 사실 사람이 일기를 쓰는 이유로 우리가 어떤 때 일기를 쓰게 됩니까? 저는 일기를 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일기를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울 때 또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또 어떤 정말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억울하고 이럴 때 또 일기를 쓰게 되는데 그럼 결국 일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불안이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객관화시켜 놓을 때 그나마 자기 상처를 드러낼 때 좀 자기 자신이 위로받고 네. 치유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대로 그 일기가 가장 기본이 시작되는 거고 그 일기에서 그다음 나아가는 게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유튜브에 보면요. 이순신만 검색해도 일대기부터 모든 내용이 다 세세하게 다 적혀 있잖아요. 네. 일당백만의 뭔가가 있나요 오늘?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아이고 참. 지선 씨. 우리 일당백이에요. 뭐 아니 봐셨으면 우리 일당백은 네. 그렇게 나가면 아마 보시면 네. 굉장히 그 피상적인 이야기들로 쭉 점철된 우리가 맞습니다. 그냥 어디 책에서 보면 쭉 다 알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린 전혀 다르죠.
한 번도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했던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한산대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예, 어떻게 이 한산대첩을 이렇게 대첩으로 이끄셨는지, 예, 그 마치 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박님이 혹시 그때 보고 오셨나? 어쩜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계실까? 네. 네,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아, 네, 네. 사실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이제 난중일기죠. 그 난중일기를 다 뭐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난중일기 아주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노승석 선생님께서 이제 네. 좀 쉽게 보는 난중일기 좀 이제 부분적으로 초역을 한 것들, 요거 참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또 그 이순신이라는 한 인격에 대한 연구, 예전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신 분인데, 그 김종대 헌법재판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죠. 이분이 평생에 이제 이순신 연구했던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준비를 마쳤다. 나는 언제 위기 상황이든 비상 상황이든 평상이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인격이 결국은 그 위기상을 극복했다. 이것도 참 재미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또 그 이순신이 많은데 그 아주 이제 국문학자 최원식 선생님께서 그 이순신이라는 서사가 만들어진 과정을 잘 추적했거든요. 이순신이 처음부터 이순신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처음엔 일순신 아니었습니까? 일순신이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는 삼순신이에요? 성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성웅으로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보세요. 우리가 선조 임금 입장에서는 이순신이 아주 위대한 공을 세웠지만 권율, 도원수 권율, 그리고 심지어 원균과 같은 정도 급으로 매겼어요. 공신은 공신이지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숙종 때 좀 이순신 키워주고 정조 임금 때는 완전히 임금이 직접 신하를 위한 비문을, 이거는 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하거든요. 정조 임금이 직접 이순신을 위한 비문을 지어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또 1960년대 노산이현상이 또 박정희 정권에서 이순신 성역화 작업.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우리 이순신 동상이 다 세워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성웅화가 되었고, 그 이후로 또 근데 너무 이렇게 성웅화되어 가니까 좀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설가 김탁환 선생이 불멸, 그 나중에 이제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도 됐죠. 그 불멸이라는 책에서는 오히려 이순신과 원균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순신도 그 드라마 원작을 보면 박초이라는 여성과의 어떤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001년에 나왔던 작가 김훈의 칼의 노래. 그 칼의 노래도 사실은 김훈 작가에 따르면 뭔가 이 세상에 버림받고 이 세상과 불화하고 그 불우한 자의 어떤 그걸로 자기들하고 일치시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김훈 작가도 이제 마초 논쟁해가지고 그 시사저널 편집국장에서 물러나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그 여진이라는 거기서는 여성으로 또 나오죠. 그렇게 이순신과의 관계, 인간적인 이순신을 봤는데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그 최원식 작가가 그려놨는데, 그 원형이 된 게 바로 단재신치호거든요. 단재신치호 선생 역사학자가 이순신을 소재로 했던 그 기록물이 있어요. 네. 조선수군 제일 이순신 해가지고 조선수군의 제일 가는 위인 이순신을 가지고 했던 것과 바로 지금 봉준호 감독 외할아버지 구보 박태원 선생이 그 이순신 그 공행록이라고 그 최초 이순신 전기가 이순신 2분이라고 이순신의 조카가 그 이순신 충무공의 행적을 이제 기록한 게 첫 번째거든요. 네. 그거를 번역한 게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이순신이라는 인격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가. 상당히 재밌어요. 점도 잘 치고 네네, 술도 잘 마시고 뭐 재밌는. 근데 뭐 여색을 밝히고 이런 거는 난중일기에 거의 안 나와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냥 드라마 그냥 글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아주 유명한 이제 만화가였거든요. 산호 김산호 화백인데 이분이 이제 이순신이라고 또 이걸 아주 그림을 많이 넣었죠. 네. 그림들 해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이순신이. 와. 장하지 않습니까? 와. 레전드 그리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한번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순신에 관련된 책만 4권.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데 보면 매우 단편적인. 잽이 안 되네. 여기는 완전 이제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큐빅 입체적 사고로 우리는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네,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불쾌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입체적인 게 참 중요한 게 네. 우리의 건강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신발 깔창은 그냥 푹신푹신하면 끝이었어요. 네. 신발 깔창은 키높이 아니에요? 키높이? 키높이 깔창이나 네. 높이 아니면 그냥 푹신푹신하게 아니 냄새나면 바꾸는 정도? 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아주 빅데이터와 의학이 결합된 닭솔. 닭솔. 닥치고 이걸 깔으란 얘기입니다. 아, 닭치고 솔직히 뭐라고? 네, 정말 그 의학적 그래서 닥터 닭이랑 그다음에 이제 인솔 그 깔창. 신발의 깔창. 인솔이라고 하잖아요. 안창. 예, 닭솔이라는 깔창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앱을 일단 딱 깔잖아요. 닭솔 앱을 깔면 내 발을 일단 모양을 찍습니다. 네. 발 모양을 이제 뒤에서 한번 그다음에 옆에서 한번 이렇게 딱 찍어요. 그럼 바로 이 AI가 우리의 발 모양을 분석을 해줍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신 발은 지금 평발이요. 이런 깔창이 좋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의 적당한 휘도 그다음에 강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갖고 신발을 깔창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개인에 맞는 맞춤 깔창이죠 한마디로. 예, 수제화 깔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학적이다 진짜. 예, 딱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하나 샘플로 좀 받은 건데 아주 뭐 제 발 내 발을 언제 이렇게 봤는지 싶을 정도로 제가 2년 동안 필라테스를 했어요. 필라테스. 근데 필라테스를 하면 체형을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 결과지가. 제가 오른발은 정렬이 잘 맞거든요. 근데 왼발은 이렇게 약간 휘어 있어가지고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닭소리인데. 닥치고 솔직히 깔아. 네, 닭솔. 네. 네, 이거 한번 꼭 한번 발에 껴보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발이 편해지고 이제는 뭐 한 2걸음, 3걸음밖에 못 걷던 정말 피곤해서 그 어르신들 보면 가끔 그렇거든요. 네. 한 50m 가고 또 쉬시고 그래요. 이것 가시면 오반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네, 정말 발 편한 깔창 한 번 깔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깔창 닭솔 먼저 앱을 까시고 여러분 발 측정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꼭 이거 주문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한번 여러분의 발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 분석 그리고 깔창까지 이어지는 닭솔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깔창이 아닌가. 우리 발이 사실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중요하죠. 우리 체중을 맨날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발이 제2의 심장이죠. 발을 너무 우리는 소홀히 대했어요. 네, 발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순신 이야기 마침 한산 영화도 개봉하고 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순신 개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갑니까? 아니면 그 전쟁 상황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이순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상황을 자연스럽게 가는 게 뭐 오늘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의 생애는 1545년 양력 4월 28일 바로 지금 서울의 건천동에서 태어났죠. 건천동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종로 어디쯤 되겠죠, 뭐. 중구 인현동에서 을지사가 이르는 그러니까 남산 아래 생각하시면 돼요. 남산 아래. 네네네. 남산 아래 쪽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충무로쯤 될까요, 그러면? 이게 을지로사가 쪽까지. 을지로사가 을지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운상가 있는데 그쪽. 거기 또 아닌 것 같은데. 네, 을지로 사가 쪽. 네. 그러니까 을지로에는 사과나무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로에는 종로가 사과나무인가요? 종로가 사과나무고 을지로에는 무슨 나무였죠? 네. 종로에는 사과나무. 모르겠습니다. 이용씨 노래 있습니다. 네. 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을지로 쪽. 그러니까 무슨 동이? 건천동. 건천동. 네. 거기 이제 마른천이다 이거죠. 네, 건천이 있어요. 청계천이 있으면 여기 건천. 그렇습니다. 비 올 때는 이제 물이 흐르다가 네. 비 안 오면 이제 다시 마르게 되는 그런 천들이 서울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8일 저희 어릴 때는 충무공 탄신 기념일 했던 것 같아요. 공식 휴일은 아닌데 기념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4월 28일 되면 충무공 탄신 기념일. 민족의 영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덕수 이씨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초계 변씨, 어머니는 이제 변씨, 아버지는 이씨. 네. 자, 그렇게 4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이순신의 조상들을 보면 네. 또 뭐 항상 나오듯이 문신에 가까워요. 문신. 네, 그리고 아주 바른 소리 잘하고. 문신은 과학입니다. 네. 문신 집안에서 네, 문신, 태어나셨어요. 네, 문신. 이분. 저 노란 딱지 한 장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어떤 이제 이름을 지어줬냐. 그러니까 순신이잖아요. 네. 예, 중국의 고대 아주 사망오제 그 성군이 우리가 태평성대하면 요순 요순? 시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둘째 이름은 요신이고 오. 셋째 이순신은 순신이 됩니다. 아. 첫째 형은 복희시 할 때 이름을 딴 것 같아요. 희신이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요 임금의 신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이제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라. 아, 그게 이제 둘째 형이고 셋째가 이제 순임금의 신하가 신하. 되어라. 네. 이름만 봐도 문신 집안이네요, 딱.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어릴 때 이름을 안 부르고 자를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네. 이름은 귀한 거니까. 네. 그 자를 여해라고 불렀어요. 여해? 여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런 거예요. 너 여자로 생각하시면 되고 해라는 것은 이제 조화로울 해자. 네. 오직 너만이 세상을 화평하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와. 이런 뜻이죠. 여해. 너의 자는 여해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순신이고 여해고 그러니까 뭔가 공적인 그 느낌을 부여하는 거죠. 야, 일당백 확실히 다르다. 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 정말 네. 깊이가 다르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는 많은데 여기서 뭐 신비로운 이야기 해가지고 괜히 이순신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인간의 어떤 진짜 일어났던 일들 중심으로 그러시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뭐 어릴 때 뭐 네. 6살 때 뭐 동네 형들 제가 끌고 가서 다 뭐 골목대장 노릇하고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골목대장 군사 놀이를 어릴 때부터 즐기는 건 사실인데 사실 뭐 어릴 때 전쟁놀이 다 좋아하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인전 보면 대장을 다 할 순 없잖아요. 그냥 위인전 보면 다 늘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네. 다룰 건 아니고. 아래서 안 나온 게 어디야?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린 시절 좋은 재미있는 거북알. 이야기는 네. 결국 거북이알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네. 거북선이 그렇게 뿅 튀어나왔으니까. 네. 결국 친구가 되는 분이 친구이자 후원자를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된 거죠. 바로 우리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의 양대 원투펀치가 누굽니까? 임진왜란에서 우리 조선을 지킨 원투펀치 하면 이순신. 그리고 서해 유승룡이죠. 유성룡. 그러니까 한쪽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전투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지켰고 한쪽은 외교를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명나라 군대를 끌어오고 협상하고 군수를 책임지고 임금을 달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서해 유승룡의 징비록의 인식 구조예요. 징비록에서 네네. 그 유승룡이 쓰면서 결국 나와 이순신이 이 나라를 딱 지켰어. 그 구조가 지금 그 서사라고 하죠. 그 내러티브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이 서해 유승룡이 이순신보다 3살 많아요. 3살 형인데 바로 건천동 이순신이 태어난 곳 옆에서 오늘날의 묵정동에 살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좀 알고 지냈던 거죠. 거의 동네 친구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유승룡은 뭐 우리 아시다시피 안동인데 아버지가 이제 벼슬을 하니까 일찍 서울로 한양에 와서 이제 성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인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 잘 만나야 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군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원이 바로 그 또 건천동을 인접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군대 문화에 조금 익숙해졌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군 장비 만드는 우리 지금 군수창이라고 할까요? 군 네. 병기창. 그게 이제 군수사라기보다 군수시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의 프레스센터예요. 서울시청 바로 옆에 프레스센터. 네네네. 그게 바로 군대 병기 만드는 데예요. 그래요? 네, 그게 센 데란 말이에요. 그게가. 그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사육신을 다 능지처참한 데가 또 바로 거기예요. 군기사 그 앞에서 능지처참했던 데예요. 그 프레스센터 쪽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사육신들 다 능지처참하고 또 그 거기서 바로 병기를 만들었던. 지금은 프레스센터잖아요. 지금 펜이 칼이거든요, 사실은. 현대도 언론이 바로 칼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연관이 되자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런 좀 뭔가 익숙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 집안 자체는 네. 그 우리 유명한 율곡이
바로 덕수희 씨거든요. 같은 집안 문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순신이 아저씨 뻘이죠. 율곡이 조카 뻘이에요. 아, 그래요. 촌수로 따지면 19촌. 그러니까 아주 뭐 19촌이면 너무 멀다. 너랑도 아마 19촌쯤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시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뭐 따져보면 뭐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 때 우리 조선의 살인들 4대 사화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있죠. 을묘사화. 네, 갑자사화. 그리고 조광조와 관련된 게 아주 기묘하다고 기묘사화지 않습니까? 네. 진짜 기묘에 일어나서 기묘사화지만.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기묘사역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벼슬끼리 이제 출세가 막혔고 네.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아이 나는 벼슬 안 할래. 되겠다. 벼슬을 조선시대 안 하면 집안은 어렵게 될 수밖에 그렇겠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각에서는 이순신이 8살 때 혹은 16살 때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좀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친정 쪽으로 다 식수를 거느리고 다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충남 저쪽이거든요. 그게 바로 아산입니다. 아산. 지금의 그래서 우리가 저 충청도 아산 아닙니까? 우리 아산 현충사 하듯이.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이제 이순신의 외가 마을이죠. 그 아산 백암리. 네, 이순신의 사실상 내적 그 자양분은 아산에서 채웠죠. 네. 충청의 아들입니다. 네, 충청의 아들. 태어난 곳은 건천동일지 몰라도 네, 맞습니다. 그는 충청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또 바로 그게 아산이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8살 때 같으면 사실 성장시킨 것은 아산이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그또 결혼도 이제 장인 또 그쪽 동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충청의 네. 물과 흙으로 빚어진 이순신이다. 충청입니다. 충청의 아들 네. 여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21살에 그렇게 잘 놀다가 네. 아주 놀고 뭐 공부도 하고 아주 뭐 잘 지내다가 21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은 이제 보성 군수를 지낸 방진이라는 사람의 외동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방진은 아들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이순신도 그 장인 장모 이런 길 챙기고 이런 거 다 나와요. 네. 내가 이제 아들 대신해 줘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물론 조선 어쨌든 뭐 초기에서 중기 넘어가는 때쯤이니까 네. 여전히 이제 남녀에 대한 그게 좀 적었던 때인 네, 거죠. 그 다 이제 그 재산도 이제 균등 분할하고 또 외손 봉사, 외손도 제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예, 여기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고 결국 보면 아무래도 그 장인이 무인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인의 좀 후원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글 공부에도 재주가 있었지만 이순신이 사실 무인은 좀 천대를 받았잖아요. 네. 조선이라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숭문 경무란 말이죠. 네. 문을 숭상하고 물을 좀 천대하는 그 문화였는데 그래서 무신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본인의 적성이랄까 재능이랄까 그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이제 문과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죠. 21살 때 그러면 약간 튼다 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조선 시대인데. 그죠? 근데 그때는 참 그 나이대가 뭐 한 40에 이렇게 저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편차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중앙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으면 일찍 과거 급제도 하고 벼슬길을 빨리 받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집안이 좋으면 빨리 로스쿨 가고 로스쿨 가서 빨리 판금 사기 좋고 뭐 아니면 이제 계속 늦어진 사람은 이거 하고 저거 계속 힘들게 이렇게 되고 비슷한 거죠 그때도. 네. 그렇구나. 네. 22살 이제 그거 하면서 무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문과에 이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28에 이제 문과에 응시를 했죠. 그때 이제 말에서 타다가 다리 하나 그렇습니다. 발목 부러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저러다가 크게 다쳤다 아니면 죽은 거 아니냐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상처를 묶은 다음에 다시 말에 올라가서 끝까지 시험을 다 치렀다. 네.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버드나무 가지 껍질로 상처를 삼했다잖아요. 네. 나름 과학적인 근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오, 네. 몽골이나 유목민족 있죠. 그쪽도 항상 그 버드나무 있죠. 이 버드나무가 상처를 그 치료하는 좋은 그 버드나무 즙을 내 가지고 상처를 치료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버드나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스피린? 그렇습니다. 네. 해열, 진통, 소염 기능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스피린. 똑똑해 역시. 네, 버드나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구려 유화 부인 버드나무 유자 쓰잖아요. 아, 버들 유자를 쓰. 그리고 몽골의 건국 신화도 보면 알랑고아 나오는데 그것도 버드나무와 관련다 되거든요. 연결 좀 되는 게 좀 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28살에 예, 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28을 떨어졌죠. 시험을 네. 떨어지고 4년 뒤에 이제 묵과급제. 네. 32이에요? 32이에요. 야, 진짜 늦었다, 그죠? 그때 평균 기대 연령이 그쯤 될 것 같은데. 한 40몇 살쯤이죠. 그러니까. 야. 근데 이제 32이 됐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초년 출세가 인생 망치는 첫 번째라고 소년 등과하는 게 별로 안 좋다 하잖아요. 네. 자,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이제 무경이라고 이제 병법 쓰죠. 강독하는 시험을 치는데 시험관이 물어보는 거죠. 너 황석공 알지? 황석공이라고 장량에게 병법서를 전달해 준 노인이 있거든요. 네. 황석공 뭐 이런 대목을 이야기하다가 장량이 말이야. 장자방입니다. 한나라 고조를 도와서 네. 건국을 했던 꾀돌이 참모죠. 장자방이 신선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불로소를 베어가지고 안 죽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냥 한번 물어본 거단 말이에요. 시험관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딱 이야기를 하면서 강목에 보면 임자 6년에 장량이 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나면 죽는 것이 세상에 정해진 이치인데 그런 뭐 신선이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하니까 신문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묵과에 온 사람이 그 뭐 강목하고 잘잘잘잘 딱 바로 탁 말하니까 바로 탁 대답이 나오니까 아니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고 이렇게 이제 해박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시험을 내가 안 돼가지고 막 이런 졸갑증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시험이란 것들은 시험에 그렇게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시험이 나를 지배하고 이런 건 아니다. 네, 이런 느낌을 좀 줬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일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우리 뭐합니까 지금도 좋은 일 집안을 빛냈다 이러면 네. 잔치해야죠, 잔치. 잔치도 하지만 이제 잔치하기 전에 네. 그 조상 산소에 가서 좋은 일 있다고 이제 네네. 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고를 하는데 가서 이제 묵과급제하고 나서 이제 성묘를 갔단 말이죠. 그 성묘를 갔는데 이 망주석이라고 무덤 양옆에 세우는 이제 비석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 망주석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 이거든요. 그래서 하인 여러 명이 낑낑대는데 못 일으키더라고요. 아, 그런데 비켜 한 다음에 번쩍 울자. 네, 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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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체력도 좋았다.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때 네. 이제 뭘 하나 잘근잘근 씻고 계시더래요. 네, 뭘 씹었죠? 홍삼 씻고 계시잖아. 홍삼 네. 먹으면 힘이 불끈이죠. 네, 우리 이순신 장군도 홍삼. 그래서 그 호라고 하나요?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네. 씹홍삼 이순신 이런 말이 있어요. 홍삼 씹으면서 아, 씹었다는 홍삼. 어감이 좀 안 좋았어요. 네네네. 난 욕인 줄 알았어요. 아, 홍삼을 이렇게 네. 잘근잘근 씹으셨대요 평소에도. 네, 그래서 그만큼 또 늘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실 수 있었다는 거. 네네. 그 많은 스트레스 어떻게 다 이겨냈겠습니까? 맞아요. 예,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도 요즘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실 겁니다. 체력도 많이 좀 떨어지시고 요즘 여름이라 또 네. 기가 허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체력을 잘 챙겨야 여러분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적 활동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강해야 됩니다. 몸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대체로 좀 선비 같은 인상을 줬다는 거죠. 네. 그 충보공 이제 이순신의 인상을 보면 그래서 요거는 산호화백의 그림인데 대체로 이런 인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보여드리자면 네. 이순신 인상은 대체로 이렇게 그려지죠. 네. 그리고 이제 원균 인상은 조금 그렇죠. 요게 이제 그림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이 어떤 화백이 이제 글적인 어떤 그 남은 기록들을 그렇죠. 통해서 그냥 네. 상상도긴 한 거죠. 그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이순신의 영정 해가지고 알려져 네. 있는 이 모습은 그건 20세기에 그 김원호 화백이 그린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네. 요거 뭐 저 세종대왕 네. 뭐 등등 해갖고 네. 하여튼 전체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잖아요, 이미지가. 예, 그게 그린 사람이랑 얼굴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좀 아이고, 있어요. 자기 얼굴 넣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럼 안 되지.
뭐 하여튼 그 동명화의 대가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기록이 있고. 제대로 남은 게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태조와 어쨌든 그건 의지 남아있죠. 네, 그 태조는 남아 있으면 네. 태조와 어쨌든 세종대왕은 물론 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갔을 텐데 네. 그리고 기록들을 봐도 이렇게는 안 생겼다는 얘기들이 많죠. 좀 더 등치가 좀 있었을 거고 뭐 이런 얘기 고기를 좋아하셨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상상도는 조금 표준 영적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떻든 이렇게 선비 같은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항상 그 당시에 이제 사대부의 이상 군자가 되는 것이고 그 군자의 핵심은 항상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통제해가지고 욕망의 스스로를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결론 놀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순신 같은 분은 보면 평상시나 비상시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평상시에도 임제전쟁이라 항상 전장에 있는 같이 항상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비상상황 전쟁 상황이 와도 평상시 갑자기 호들갑 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급격하게 방향 전환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정보가 아니라 전쟁에 지휘하는 사람은 항상 복수의 이런 정보라든지 복수의 시각에 노출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전쟁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평면적으로 봐서는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모른다잖아요. 특히나 해전에서는 대부분 다 해전에서 대포선 펑펑하면 대부분 다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들리는 건 사방에 울부짖는 소리 이렇게 들리고 뭐 저쪽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이제 20세기 해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한포 사격하고 이럴 때는 자기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아, 거죠. 그래요? 그런 때 이제 결국 뭐 듣습니까? 지휘관이 된다는 거는 뭔가 이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이 쫙 연결돼 가지고 마치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쫙 조감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평상시나 이런 때 항상 자기만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상성 편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내가 일상생활에 하는 버릇을 고집하려고 하잖아요. 비상상황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뭔가 연기가 났다. 지금 뭔가 균열이 났다 해도 아유 뭐 어제도 안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무너지겠어? 어제도 불이 안 난다. 오늘 불이 나겠어? 라고 그런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정보랄까 이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잖아요. 리스크 자체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비상시에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항상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딱딱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순신이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윗자리에 간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아랫자리에 좌천됐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그게 이제 선비의 이상이거든요. 주눅들지 않고 부유해진다고 내가 잘난 척 오만해지지 않고 또 내가 못 살아졌다고 아이고 내가 뭐 인생 세상 타다고 비굴해지고 또 나 이 세상 다 들어와 개판이야 이렇게 막 또 그렇게 무례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몰라줘도 나는 원망하지 않아. 우리 그 군자의 삼락이 있습니다만 사람인들이 나를 몰라줘도 난 성내지 않는다. 그럼 또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된 거는 결혼해서 과거 급제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요즘도 힘든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부인과 처가와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후원이 있었다. 결국 이순신 혼자 잘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홍삼 먹어서 그래요. 홍삼 먹어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직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도 급제하고 나서 보직이 바로바로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보직 받으려면 그때도 이제 분경이라고 하듯이 요즘 뇌물 매이고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못 받다가 그의 숫달 거의 1년 다 돼가지고 한경도 삼수 혹시 우리 삼수가 뭐예요? 우리 삼수갑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삼수갑산. 삼수갑산 이제 우리나라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수갑산 보면서 이제 인사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 갈 때 내가 삼수갑산 갈망정 내가 그래도 바른 소리 한다. 내가 삼수갑산에 갈지언정 할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최적이 변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삼수의 일종의 소대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진족하고 이제 최일선에서 맞서는 거죠. 그 육군이었군요 이때는. 육군으로 출발합니다. 네네네.
자, 그런 다음에 3년을 근무하고 나서 이제 종팔품 벼슬로 승진해가지고 훈련원에 이제 봉사, 그 종팔품 벼슬이죠.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와서 인사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하위 인사 실무자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 병조정랑하면 이게 아주 센 사람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사의 책임자, 인사 과장쯤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특진시키려고 빨리 좀 시키려고 야, 너가 서류 빨리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이순신은 이건 부당합니다. 이게 딱 지금 인사에 하나의 어떤 다 지금 차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건너뛰고 이 사람이 특별한 공로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실무자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익이라는 당시 병조정랑이 최고 엘리트 가려고 하는 게 병조정랑이거든요. 이조 전랑, 병조전랑이 바로 급수는 낮아도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고 요직이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서인동이 나눠지게 된 게 이조 전랑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싸움이 붙어지가 파벌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요직인데. 열받았겠네. 네, 그 사람이 인사하는 거를 나는 못한다. 버틴 거야. 나는 절대 그 기한 서류 기한 못합니다. 나는 인사 문서 못 올립니다. 결제 서류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딱 세운 거죠. 너가 감히 말이야. 너 뭔데 지금 너. 근데 여기 또 그대로 딱 하니까 원칙을 들이대는 거죠. 규정이 어떻고 저떻고. 그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니까 서익이 사람들이 완전히 궁금하게 본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둘 다 완전히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이길까 했는데 결국 서익이 한 건 물러섰다는 거죠. 왜 물러섰죠? 명분이 없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명분이잖아요. 근데 그 서익이 앙심을 품었겠죠. 너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서익이 일종의 감사 역할을 하고 금열관에 왔다가 이순신을 날려버려요. 나중에. 명분이 없는데? 나중에. 이순신이 나중에 요즘 지금 부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대 검열을 갖다가 이거 봐라. 쟤도 군기 빠졌네 해가지고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해도 나는 이 새파란 진짜 뭡니까? 미간 말찌기 그 이순신이 최고로 앞으로의 장래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을 한테 맞섰다 이러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병조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죠. 김경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놈 쓸만하네 해가지고 쟤한테 자기 서녀, 그러니까 자기 정실 부인이 아니고 다른 여인에게 낳은 서녀 있지 않습니까? 서자처럼 서녀. 네, 서녀를 첩으로 주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영진 선생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서녀 아니라 얼녀라도 받아야죠. 네. 근데 이순신은 받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중신아비가 온단 말이죠. 중신아비가 와서 야 이제 당신 출세길 일렸어. 병조 판사가 당신을 찍어가지고 지금 또 자기 딸이잖아. 너 이제 앞으로 출세 보장됐었는데 딱 그 중신애비를 들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신애비 딱 문간에 세워놓고 나는 권문세가에 의탁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그 뜻은 고마워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선체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 전에 이제 얼굴 확인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지 말이지.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좀 다르죠. 그러네요. 다르네요.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도 줄 잡으려고 어떻게든 연줄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는 난 진짜 처음 듣는다. 일당백이니까 가능한 거죠. 멋있다 이순신 장군. 자, 그래서 이제 35 되던 해에 충청병사, 충청도 지방 지역 총사령관의 참모로 이제 충청도 해미로 갑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했네요. 네. 요즘 지금 향토 사단의 참모로 가니까 그 해미는 바로 서산 해미. 네. 해미 업승이 있고 지금 이제 21 비행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 좀 가셨나요? 공군에서는 그 꽤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해미가. 네. 자, 거기서 복무하면서 근데 또 뭐 청렴하겠죠, 그죠? 네. 복무하는 동안에 뭐 요즘 치면 뭐라고 할까 이제 장교 숙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BOQ 같은 게 있을 때 오로지 있는 것은 옷과 이부자리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옷하고 이부자리밖에 없고. 맨날 딴 데서 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의심을 거두세요. 한번 맞겠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바로 또 옆에 아산에 계시잖아요. 네. 부모님 뵈러 갈 때 그래도 방에 이제 양식을 수령해서 남은 게 있으면 바로 또 그 창고에 반납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반납을 하고 나는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니까 이 쌀이 지금 남으니까 나는 반납하겠어. 그 정도로 원리 원칙에. 야, 그래요. 난중일기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 우리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잡혔다가 풀려나잖아요. 백의종군해라.
그럴 때 이제 종들이 수행해가지고 백의종군 하는 이순신을 수행하는데 어느 고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종들이 살을 이제 주니까 받아가지고 밥을 이제 한다 이러니까 이순신이 내가 이런 짓 하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내가 함부로 백성들의 살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종들을 매질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살에 해당되는 만큼을 다시 다 돌려줘요. 그만큼 원리 원칙. 설치한 사람이에요. 난중일기가 왜 난중일기인지는 알죠? 왜 난중일기인지. 외놈들 니네들 이놈들 난중에 봐. 한 대 맞아야겠다. 맞아. 난중일기 들으면서 내가 못 참았어. 참았어야 돼. 난중에 봐.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 수행 비서들이 본래 또 난리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 아, 그럼요. 왜냐하면 호가호위하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은 보니까 수행 비서를 하면 이제 높은 사람 많이 만날 거잖아요. 네네, 자기 모시는 이제 지도자가. 그 명함을 다 여기도 받잖아요. 이 사람한테만 안 주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 그 명함을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무슨 행사했을 때 고내가 돈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 참. 별별 그런 꼴불견 백태가 많은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권력이라는 게 속성상 그죠. 네. 그런 밑에 있는 권력들 층층 시야로 또 다 이렇게 뭐 하나라도 얻어먹고 뭐 비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네. 리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게 원칙을 지키고 자기부터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도 뭐 당연히 군기가 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리더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36살 1년 만에 또 이제 전남에 지금 고흥 우리 저 우주선 나로호 발사하는 거기에 만호로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만호? 만호는 이제 한 발포진이라고 일단 군사 기지라고 생각해요. 그 동네 이제 일종의 군사 도시인데 그 수비 책임을 지는 일종의 지역 사령관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높은 벼슬이에요. 그래서 승진은 굉장히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례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분경을 안 하거든요. 뇌물 상납하고 이런 거 안 하고도 촉촉촉 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원칙주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은 평판이 났나 봐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가도 항상 원리 원칙주의자잖아요. 자기 바로 어떻게 보면 전라 자수사죠. 전라도 지방에 우리가 자수사 우수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라도 지방을 서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럼 6쪽이 자수사가 되거든요. 그 왼쪽에 해군 총사령관이죠. 그쪽 사람이 야, 이 발포 쪽 여기에 오동나무가 하나 좋다는데 오동나무나 베어가지고 내 금은고 만드는데 쓰려고 한다. 자기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동나무를 베어 관리했거든요. 그 이순신이 이 관아에 오동나무가 다 심은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공물 아니냐 이거죠. 근데 어떻게 사사로이 자기 뭡니까 금은고 만든다고 이걸 가지고 하냐 해가지고 딱 바로 쫓아내버린 거죠. 그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바로 직속상관일 수 있어요. 직속상관인데 전라 자수사인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일 하고 나서 그거를 후한을 왜 신경 쓰냐 이거죠. 그건 당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양명학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양명학자들은 말 그대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행 합일이거든요. 알면 바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알면 행동해야 되는데 뭘 그거를 요거 행동하면 나중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고. 나는 최선을 다할 뿐. 나는 내가 흔히 말하는 이순신이야말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조직에 충성이냐? 조직도 충성 아니에요. 이순신은 무엇에 충성하느냐? 내 가치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양심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에 충성하면 되는데 그 충성하고 나서 그것들이 따르는 건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아름답다. 멋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 저는 오늘 이순신 장군님의 MBTI를 좀 분석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가. 뭐 한 게 있어요? 일단은 E일까 I일까? I. 그다음에 I가 이제 좀 더 그 내면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이 E고. 그리고 N이냐 S냐인데 S일 확률이 높다. S가 뭐죠? 생각이 좀 덜 이렇게 좀 명료한 사람. 그게 S예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IS 여기까지. 나머지는 좀 더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만 28에 이제 한번 낙방 그다음에 32에 이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18이 되면 또 이 사회에 또 이런 씁쓸한 맛을 봐야 되는 청년분들이 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보육원을 나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또 건강한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순신은 그 직속상관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의 물론 이제 사사로운 명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지 못했을 것들을 이제 본인의 가치,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에 바로 그냥 거절을 해버리고. 그렇죠. 요 나이가 36.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36이요? 그렇죠. 이제 36. 인제? 예. 한 4년 사이에 뭐 이렇게 많이 다녔어. 이게 보직이 있잖아요. 이때 보면 뭐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몇 달에 바뀌기도 하고 또 3년 그래요?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변동이 좀 뭐가 요즘의 관료, 그때도 관료 시스템이 요즘의 관료 시스템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결국 뭐 바로 이게 보여주는 모습은 맹자가 말한 대장부의 모습이죠. 어떤 위세나 무력도 나는 꼼짝하지 않는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무능한 놈. 그 민원 하나 해결 제대로 안 해주네. 그렇지. 민원. 그러니까 참 무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 아이디얼리스트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딱 이 가치와 이상이 있으면 나머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위 사람들이한테 악평이 나니까 전라감사, 요즘 치면 전남도지사죠. 네. 여기가 이순신을 좀 벌을 주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드니까 얘가 금방지다 이 사람들 우습게 한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너 그렇게 똑똑하니까 병법 강의해봐. 요즘 지금 책 같은 거 딱 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야, 너 그 진 한번 그려봐. 그림 그려가지고 자 전쟁 도상훈련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이순신이 무불통지 막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잘 하니까 전라감사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너 말 들어보니까 너 금방지고 이러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고 겸손하면서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냐. 그래서 나중에 결국 혼내주려다가 얘 진짜 괜찮은 놈이네. 내가 진면목을 알고 더 잘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혼내주려고 하는데도 딱 이제 만나보니까 괜찮네. 생각해보니까 전라도로 보내는 이 행위 자체가 그렇게 높은 관직을 줄 생각도 없고 저 밑으로 가서 일해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또 해군의 중심은 또 그쪽 아닙니까? 아직 해군 쪽으로 근처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본래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 남쪽 바다에서 가장 주력은 경상자수사 우수사죠. 왜냐하면 일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상자수사 우수사가 우리가 말하는 판옥선들이 가장 많이 배치가 돼 있었죠. 근데 임진왜란 나올 때 뭐 다 박살냈죠. 왜냐하면 스스로 다 불태우고 자침시켜 버렸어요. 네. 그런 식이었는데. 네. 자, 그랬는데 또 이제 이순신을 또 혼내주려고 이제 이순신 부대를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인원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딱 해보니까 3명이 이제 결석이 돼 있는 거죠.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제 상부에 이순신 징계를 요청하는 장계를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윗사람한테 옆에 참모들이 지금 그거 빨리 취소시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순신이 당신 이순신 부대 말고 다른 부대의 결석 상황 체크한 문서를 다 갖고 있다. 이순신 부대는 지금 3명 결석했지만 다른 데는 몇십 명씩 결석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순신만 문제있다 올리면 이순신이 딱 그 갖고 있는 문서를 올려버리면 당신이 오히려 날아간다. 그 이야기 듣고 아차 싶어갖고 바로 취소. 예, 보내가지고 야, 다 갖고 와 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또 이순신이 치밀한 거예요. 깔 게 없구나. 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 거죠. 네네. 근데 그러려면 참 피곤은 하셨겠다. 피곤하죠. 네, 이런저런 거 다 신경 써야 되고 대신 또 본인의 편한 거를 추구하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잠을 잘 못 자는 게 불면증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인사 문제로 그 민원을 안 들어줘가지고 앙심을 품고 있던 서익이라는 네. 그 병주 정랑 네. 그 사람이 급열사로 나가가지고 네. 이순신 부대의 군 장비가 보수가 미비하다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해서 파직이 돼버려요. 아. 우리 치면 이제 대기 발령? 아니죠. 파직이니까 아예 완전히? 잘리는 거예요. 네, 잘린 거죠. 아. 해골시켜버린 거죠. 서익이랑 파면, 원수 시간이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1월 달에 파직이 됐는데 1582년 1월 달에 네. 이게 4개월 뒤에 복직은 돼요. 5월 달에 복직은 돼요. 이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래요. 파직을 한번 했다가 복직하는 것도. 그러니까 문신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가 많지만 이거는 진짜 무신들 같은 경우 파직이 된 상태에 다시 복직이 쉽지가 않았다. 그렇겠네요. 뭐 명분이 있어야 또 복직을 시켜줄 텐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복직은 됐지만 벼슬이 엄청나게 이제 낮아졌죠. 종사품이 있다가 종팔품으로. 아유, 종팔품이 옛날에 하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우리 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4급 서기관을 하다가 8급 주사보. 주사보도 아니네. 8급 서기보. 서기네요. 9급이 예전 치면 서기보고 8급 서기를 하게 된 거죠. 네네네. 자, 그렇지만 뭐 이분은 그런 거 자체 뭐 연연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일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 파직당하고 있을 때 당시에 율곡이 2조 판서예요. 오. 2조가 얼마나 센 겁니까? 네. 옛날에 2조 판서라면 우리가 요즘 치면 행정자치부와 인사 그 처하고 다 갖고 있거든요. 인사 기능과 나라 살림살이 최고의 핵심 요직이 2조거든요. 네. 율곡 아닙니까? 같은 집안이니까. 이 율곡이 좀 관심을. 19촌. 네. 19촌 아저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관심 있게 봤죠. 그러니까 네. 한번 서해 유승룡을 통해 가지고 그 한번 좀 나랑 좀 보자고 해라. 그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찬스 아닙니까? 어유 장관님한테 내가 지금 집안 내가 그랬는데 유승룡이 이제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 장관이 말이야. 당신 좀 보자고 해. 지금 이 완전히 백수인데 그럼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뭐 같은 집안이니까 우리가 한번 볼만 하지만 지금 율곡이 2조에 인사를 담당하는 판서로 있지 않느냐. 그 인사 책임자로 있는 동안에 만나는 것은 서로 옳지 못하다라고 딱 거절을 해버려요. 이게 마누라 입장에서는 어우 정말 막 속이 터진다 할 텐데 와 대쪽 같네요 진짜. 속 터지긴 하는데 내가 마누라면 좀 멋있긴 하겠다. 그 맞다. 네. 속 터지지만 그래도 좀 멋있긴 멋있다. 존경심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집에 쌀은 안 갖고 와. 그런데 멋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만 그 광야를 달리는 명마는 마곡간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지금 광야를 달려야 되는데 그 마곡간 생각하면 심차게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막 천리마가 천리를 가려면 마곡간 신경 쓰면 안 돼요. 네. 저도 지금 그 천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구나. 마곡간을 돌볼 수가. 마곡간을 그래서 못 돌고 오는구나. 차는 계속해서 명마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왜 또 그 얘기를 우리 합니까? 정프로님 명마구나. 명마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종팔 복직했는데 또 병조 판서가 참 좋은 제안을 많이 들어오죠. 또 병조 판서가 그땐 선혈을 주겠던 이번에 병조 판서는 이순신을 좋아해서 그랬겠죠. 야, 그 이순신 자네 화살통이 참 좋은데 그 화살 전통 나한테 하나 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또 이순신이 남들 같은 또 찬스가 온 거잖아요. 요걸 주면서 자연스럽게 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로 이제 인연을 마음면 되는데 딱 이제 아니 이까짓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이 하찮은 거. 근데 이 하찮은 것 때문에 대감과 저가 이름을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딱 거절하니까 병조 판서가 맞는 말일세. 네, 왜 웃으시죠? 아니 그 약간 좀 뭐랄까 사람과 사람 사이 윤활유는 전혀 없는 분이네, 그죠? 아니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나중에 명나라 장수 진린이 오지 않습니까? 네. 진린은 정말 접대를 잘해요. 정말 잘 다독거리죠. 그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해서 정말 접대 잘하고 뭐 우리나라 장수가 배워온 외고의 목을 전부 진린한테 다 준다면 아이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린이 완전히 탐복을 하는 거죠. 이 진짜 처음에는 이런 조선의 장수 확 국눌러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 인격에 감화를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미군이 그 소파 있잖아요. 한미 행정협정에 따르면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에 미군이 조선 땅에 와서 사고를 치어가지고 그 수사 재판권이 미군이 갖고 있거든요. 예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명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그 조선 땅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조선군에서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조선 조정. 그런데 이순신은 그것을 관철시켜내요. 진린한테. 그 정도로 이 잘해주면서도 딱 핵심을 백성을 위해서 그걸 관철시켜낸단 말이에요. 그 진린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진린한테 갑자기 집을 막 허물고 나도 떠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진린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대감 지금 이공께서 그 이하로 불렀죠. 존칭을 노야 할 때 존칭하듯이 이하께서 왜 집을 허물고 떠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 병사들이 맨날 우리 백성들 괴롭히고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고 떠나고 있다. 나는 조선의 장군 아니냐. 조선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조선의 백성이 떠나니까 나는 그 사람들 다 같이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진영의 집들 다 허물어야 된다. 아 어떻게 하면 안 떠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신 명나라 병사가 행패를 부릴 때 그 처벌권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딱 처벌권을 가져가요. 그 정도로 톡 잘한단 말이에요. 야, 알수록 대단한 분이네. 그러게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굉장히 그 아주 뛰어난 그 해군 전략가, 그리고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 뭐 이런 정도 이제 생각을 했죠. 야, 근데 이렇게 그 개인사에서도 아주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은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제 남편한테 좀 미안해요. 제 남편한테 퇴근하고 오면 제가 오늘도 이거 잘했어? 이렇게. 오빠, 오늘도 이거 잘했어? 잘 이거 했어? 그랬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쪽에서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아무리 뛰어난 남자라도 그 결국은 그 부인이 결국은 그 남편의 인격을 조영한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근데 이제 이순신은 이런 원칙 같아요. 자력구제의 원칙이다. 절대로 내가 대장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덕령이 되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할 것이고 정령이 안 되면 그냥 나는 농사를 짓고 살면 되는 것이다. 남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출세한다든지 이런 건 난 하지 않겠다. 그건 정말 내가 부끄러운 거다. 인간 이순신 너무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기록들이 이제 다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관직 생활하면서 결국 23년의 관직 생활 동안 파직만 3번 당하고 백의 종국만 2번 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남을 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내 내면으로 녹여낼 수가 있다 이거죠. 뭐 그 분노할 게 뭐 있냐 이거죠. 파직당했을 때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가나 보자. 보통 우리가 원한을 가지죠. 그러면서 내가 없는 그거를 보면서 좀 그랬을 텐데 멋있는 그런 분이 아니네. 아까 MBTI 얘기 잠깐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INTP예요. INTP? 뭐죠? 저랑 똑같아요. 내가 인팁이거든요. INTP. 저랑 같은 달리는 말, 마법관을 돌보지 않고. 이순신 장군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것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원균이라든지 다른 이제 좀 지능력이 떨어진 난중일기에 보면 전라 그 당시 나중 우수사 김옥추 이런 사람들 참 능력이 없는데 조정에 연줄이 좋아가지고 한탄하는 건 나와요. 한탄. 참 안타깝다. 근데 그거로만 끝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딱 탄식을 하지만 그 이상 분노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 어떻게 연맥일까 이런 거 막 연구하는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내 범위 안에서 내 힘 안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내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과도한 분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대통령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국무총리도 마음에 안 들고 야당도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원도 마음에 안 들고 시장도 마음에 안 들고 구청. 근데 그렇게 모든 분노를 다 발산하다 보면 자기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 그럼 나는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나는 담당을 해야겠다. 아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구청에 담당해야겠다. 내 거를 차라리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좋은 이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 계속해서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야 나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가 아닌가 하여튼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게 분산을 하지 말고 하나에 이걸 잡아내면 그 분노가 오히려 생산적으로 되는데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원망만 하고 원망만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찾아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선택이었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순신은 그 분노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다 이렇게 놨는데 원균이 다 망쳤고 근데 또 순조가 다 망쳐놓고 또 나보고는 허울뿐인 삼도수군 통제사 해가지고 또 외적을 상대하래. 와, 그럼 미칠 거 아니에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상류 12척. 신은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잖아요. 이런 마음의 준비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다 마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갈고 닦고. 우리 전쟁 얘기는 언제 해요? 전쟁 얘기는 이제 우린 전쟁 얘기할 준비를 마치었나요? 2부에서 바로 하나이다. 걱정하지 마소서. 역시 INTP구만. 인간 이순신 이야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산 대첩으로 갑니다. 한산에서 한산 대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순신 장군께 뭐 제사 화려한 뭐 제사까지는 좀 무리고요. 차례라고 할까요? 네, 차례. 따뜻한 차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커피를 올리는 것도 괜찮겠죠? 괜찮죠. 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그때는 이제 차를 드셨겠습니다만 이제는 커피 한 잔, 우리 후손들이 올리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좀 뿌듯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킨 나라가 지금은 뭐 어쨌든 단군 이래 뭐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최고의 또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힘이 강해졌고요. 네.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이렇게 교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교역품 중에 하나가 또 커피고요. 커피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순신 같은 멋진 분 계시면 같이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 싶네요. 네. 이순신 장군 밖에서 이거 하라고는 안 할 거죠? 미안. 잘못했어. 1kg 커피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저를 반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 저희 행사에도 자주 도와주십니다. 1kg 커피 고맙습니다. 1kg 커피 많이들 애용해 주시면 저희 일당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또 플로 청취자를 위한 노래 하나 좀 선곡해드리고 마칠까요? 저는 선미의 열이 올라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이순신 장군님의 뭔가 인성 이런 거를 들으니까 이렇게 약간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부끄럽고 이게 열이 오르네요. 부끄러워서 열이 오르고 가슴 웅장해지면서 열이 오르고. 네, 맞습니다. 아래 위로 다 열이 오르네요. 그건 좀 약간 너무 선정적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이순신 장군 정말 잠 못 잤습니다. 이 전쟁 준비하는데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다 하는데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24시간이 모자랐어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저는 그 대학가요제에 나왔네요. 너무 단순한 노래인데 그 저 바다에 누워. 저 바다에 누워. 이거요? 외로운 물새가 된. 띠띠리리. 네, 가수는 알아서 찾아주시고요. 제작진의 선택을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한산대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